이제까지 제가 창의성 교육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해서 길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제가 소개했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님이 거시경제로 우리 경제 성장률의 이제 변화가 1969년부터 한 30년까지 8%대 이상의 이제 유례 없는 고도 성장을 하다가 그게 대략 90년대 말부터 추락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5년에 1%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 성장률이. 그래서 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전에 우리가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교육열이 높아서 이제 인적 자본을 많이 배출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선진국을 추격하는 모방형 경제였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에서 배출되는 모방형 인적 자본이어도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에 이제 진입한 이런 지금은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한데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경제 성장 동력을 잃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경제 성장 동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창의성 교육에 올인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은 엘빈 토플러가 지적했듯이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는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매일 15시간이나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엄청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거가 절대 전부 다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 없는 공부고 무엇이 필요한 공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 깨닫고 생각해서 깨우치는 그런 교육은 필요한 공부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암기하는 교육은 필요 없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독일, 교육 선진국인 독일,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한결같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이었어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정 교육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쟁력이 이제 더 뛰어난 거죠. 다른 독일, 스웨덴, 덴마크는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하지만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이 이제 생각하는 교육이다. 그리고 그 캠베인 교수가 이제 미국 최고의 교수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최고의 공부. 그러니까 피상적 학습 또는 전략적 학습자가 되기보다는 깊이 생각해서 스스로 깨우치는 딥 러너, 심층적 학습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교육.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것을 생각하도록 독려한 그런 교육이 이제 역사적으로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교육의 공통점은 스스로 터득하고 깨닫는 교육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창의성 교육이 이제 오늘날 이제 신경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창의성 교육을 신경과학적인 의미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저는 가장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경과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 뇌는 요구한 대로 발달되는데 스스로 터득하고 깨닫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결국은 두뇌가 발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뇌한테 계속 문제를 해결하라고 두뇌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두뇌가 발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그걸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창의성 교육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기 쉽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창의성 교육이란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을 가르친다면 아니면 내가 아이를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면 내 방식의 교육이 학생들의 아니면 우리 아이의 두뇌를 발달시키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지식을 걔한테 전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얘가 생각하는,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의성 교육이란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이니까 내가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깊이 생각해서 내가 학생들의 두뇌를 좀 발달시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학습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내 두뇌를 발달시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단순히 이 시험의 점수를 잘 받으려고 단순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단순 암기를 하고 있는 건가. 두뇌가 발달할 수가 없죠. 내가 이해하려고 끙끙대고 미지의 문제에 도전하면서 계속 두뇌한테 요구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 두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의성 교육이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가르치는 방식도 그렇게 하면 되고 내가 학습하는 방식도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한 게 수월성 교육이에요. 왜 이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냐면 상위 1%, 상위 0.1%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생각하는 교육, 그런 교육이 생각을 해서 두뇌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창의성 교육인데, 이것을 속성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더 빠른 속도로 두뇌를 발달시키고 싶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 그게 수월성 교육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천재 교육, 영재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가 존 스튜어트 밀을 교육한 그 교육이 전형적인 그 천재 교육, 영재 교육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교육을 시카고 허친스 총장이 들여와서 시카고를 명문으로 만들었다.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만들었다는 거고, 현재도 이런 교육을 시키는 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 또 그레이트 북스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그 주로 그 문과 쪽의 천재 교육이고, 그 다음에 이공계 그 대표적인 천재 교육이 헝가리 현상. 그 다음에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과학 노벨상이 25개로서 미국 다음으로 2위인데, 일본도 물론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데 저렇게 노벨상이 많이 나온 거는 예전에 일본의 대학 입시 문제가 대단히 어려워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끙끙대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문제를 풀었던 거죠. 우리가 헝가리 현상을 보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교육이 일본을 노벨상 강국으로 만들었다. 저는 어떻게 믿냐면, 예전에 일본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았죠. 그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일본 자동차, 일본의 전자제품, 이런 일본의 조선, 철강, 화학, 모든 분야가 일본이 세계 탑 레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소니의 워크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랬는데 지금 일본이 경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죠. 어렵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저는 뭐랑 상관관계가 있냐면, 일본에서 세계 최초의 제품을 개발했다는 얘기는 이제 창의성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그럴 때가 일본 입시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올 때, 그렇게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산업전선에 나갈 때가 일본이 클라이맥스, 가장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그런 상관관계를 모르고 언젠가부터 교육을 유도리 교육으로 이제 쉬운 평준화 교육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경쟁력을 이제 잃었는데, 저는 그렇게 그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일본의 교육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월성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옛날에 본고사가 지금의 수능 방식보다 더 유리한 거예요. 상위 1%, 상위 0.1%를 위한.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문제가 어려우면 몇 주일간 끙끙 앓면서 생각을 하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본고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능처럼 쉽지가 않고 한 문제 푸는데 몇십 분 걸려야 되는, 몇 시간 이게 걸려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월성 교육을 놓고 볼 때는 옛날에 본고사 체제가 더 낫다, 지금의 수능보다. 이런 거를 저는 어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난이도가 높은 수학 문제에 도전을 해서 높은 지적인 도전을 반복했다는 거죠. 우리가 토론이나 이런
뭐 책 읽기, 뭐 적당한 그런 것들은 높은 지적인 도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도전에 그걸로 봤을 때 어떤 난제,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에 이렇게 도전하는 것만큼 지적인 도전이 높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이. 그러니까 저는 토론의 방식은 물론 좋지만 이렇게 높은 지적인 도전이 더 속성이다, 더 수월성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월성 교육이란 두뇌를,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 교육은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수월성 교육이란 두뇌를 고도로 발달시키는 교육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헝가리 현상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9명이나 나오고 수많은 천재들이 배출되었고, 또 일본에서 그 입시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서 거기에서 또 많은 노벨상이 나오고 일본이 산업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창의성 교육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제안하는 것은 탑다운 접근이 있고 바텀업 접근이 있는데, 탑다운 접근으로는 창의성 교육을 대한민국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그거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부가 바뀌어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저것을 가장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벽이 높아요. 저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를 위해서 창의성 교육을 먼저 서울대학교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쉽죠. 왜냐하면 서울대 교수들을 설득하는 거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걸 먼저 만들면, 서울대학교 프로젝트로 만들면 그럼 우리가 학생을 뽑을 때도 창의성을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많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텀업 접근으로는 모든 대학교, 모든 초중고에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 교사 모임이 만들어져서 서로 창의성 교육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창의성 교육을 위한 학생, 학부모, 시민 모임이 만들어져서 저것이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이제 바꾸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게 굉장히 그 난관이 많아요. 그 교육제도를 바꾼다는 거가 교육이 어려운데 그 사이에 우리가 희생되지 않는 방법은 지금 이런 교육 체제 하에서도 우리가 저런 창의성 교육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실시하자는 그런 교육의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방법을 이제 퍼뜨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먼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우리 경제가 추락하는 것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저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뇌를 발달시키는 창의성 교육이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